안녕하세요. 시알국어 양일승입니다. 오늘은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96쪽을 펼쳐 놓으시고요. 자습서는 131쪽 이쪽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통합적 읽기란 같은 화제에 관해서 두 편 이상의 글을 읽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독서법이다. 자, 아주 쉬운 개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 주제통합적 읽기를 할 때 같은 화제, 다시 말하면 하나의 주제가 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의 주제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두 편 이상의 글을 읽고 이를 비교 종합한다. 자, 우리가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논문을 씁니다. 어떤 연구 논문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나 분야의 글을 참고하고 비교 종합해야 되겠죠. 자, 이런 주제 통합적 읽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지식만을 바탕으로 어떤 피상적이거나 파편적이거나 편견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 뻔한 얘기죠? 자,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하기 쉽기 때문에 자,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주제 통합적 읽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잡힌 지식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자,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관점을 통합해서 자기 나름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융복합적, 문이과 융복합, 문과 이과가 뭐 통합되는 그런 그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문이나 과학, 예술, 다양한 분야의 관점들을 종합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효과가 되겠네요. 자, 너무나 뻔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러한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냐?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화제나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일단 하나의 자기가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나 화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글을 수집해야 되겠죠. 관련 글들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수집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수집하는 과정에서 화제나 주제를 조금 수정하거나 완전히 고치는 게 아니고요. 수정하거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글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화제나 주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자, 수집합니다. 책 10권 수집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나무 위키 같은 것도 참고합니다. 뽑아서 데이터를 쌓아두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자료가 방대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자기 말로 이해해야 되겠죠. 자, 수집한 글을 훑어본다, 즉 통독합니다. 자, 통독하거나, 자, 발췌독하는 거죠. 통독하거나 발췌독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따로 떼는 그 부분, 발췌한 부분을 따로 정독합니다. 그러니까 통독, 발췌독, 정독을 다 거쳐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자기 말로 이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정독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그 글의 쟁점이나 문제를 깊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읽은 다음에 그냥 갖다 쓸 수 없잖아요. 읽은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쟁점과 문제를 분석하고 주제를 구체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분석한 걸 써먹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거기에 덧입혀서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성해서 그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뒷받침함으로써 왜냐면 남의 글을 갖고 오는데 똑같이 베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표절되는 거죠. 자, 표절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쓰면 안 되고 남의 생각을 잘 갖고 와서 그걸 분석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뒤에 덧붙여서 그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의 확장과 구성 뒷받침이라고 하죠. 자, 이런 절차로 주제 통합적 읽기가 진행이 통합적 읽기를 할 때 유의할 점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자,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건 무리가 되겠죠. 따라서 주제와 무관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거기에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읽기를 해야 되냐면요. 훑어보며 읽는 독서 전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읽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훑어보는 거를 통독이라고 하죠. 자, 어떤 내용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넘기는데 자세히 읽는 게 아니라 훑어봅니다. 우리가 이걸 스킵하면 읽기, 영어로는 스킵이라고 하고 스킵하면 읽기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통독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의 방법으로 무관한 부분 빼고 불필요한 부분도 빼고 그 두꺼운 책 내용 중에서 자기 주제와 연결되거나 자기 글쓰기에 도움되는 부분을 골라서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의 주체는 독자 자신이다. 그렇죠. 남이 쓴 글 자료를 참고할 때 그들이 쓴 글을 갖고 오긴 하지만 그 주체는 그 글의 필자가 아니고 우리 독자라는 점. 자,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그래 독자는 필자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가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놓친 생각을 창의적으로 해낼 수도 있고요. 가볍게 그 글의 필자가 가볍게 다룬 내용을 독자로서 중요하게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능동적으로 읽어가면서 어떤 글의 필자의 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기 생각을 덧붙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비교 대조할 때 근데 내가 10권의 책을 자료 수집했는데 통합식 읽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가 쓴 글, 뭐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쓴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책을 안면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해서 그 저자의 생각을 주로 인정해주고 상반된 관점을 깡그리 무시한다거나 왜곡시키면 안 되겠죠.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 역시 주제 통합식 읽기에서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대해야만 책들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의할 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자, 오늘 살펴볼 본문 내용 군주론과 목미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엔 두 개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군주론이라는 마키아벨리가 쓴 유명한 글이고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이죠. 자, 목민심서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글입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글은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글은 비교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어떤 점에서 비교로 두 글이 뽑혀 있을까요? 그것은 같은 주제, 하나의 주제를 공통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건 통치자의 통치 방법. 자, 바람직한 통치 방법이 무엇이냐?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바람직한 통치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개의 글이 공통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기 좋은 텍스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 여러분들 나왔네요. 지도력, 다른 말로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자의 지도력에 관해서 다른 관점을 지닌 동양과 서양의 고전이다. 자, 그런 점에서 뽑혀있는 두 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이제 군주론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있는 제자연고의 표를 보겠습니다. 자습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자습서의 앞부분에 있는 전체 개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의 갈래부터 우선 확인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논설문입니다.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당연히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겠죠? 그리고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자, 비유적 방법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당연히 또 사례를 들고 있기도 하고요.
자,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 즉 백성들이란 뜻이죠. 백성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나은 통치 방법이자 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라. 그러면 오늘 주제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따가 본문을 살펴볼 때 아시겠지만 마키아벨리가 주장을 펼칠 때요. 일단 제일 군주의 통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은 사랑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둘 다를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그냥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현실적으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통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 공동체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키아벨리라는 이 글의 필자가 군주의 통치 방법으로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을 버렸다. 이것은 X입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두려움도 필요한데 둘 다 하기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특징 같은 거 너무나 뻔한 거니까 예시와 비유, 그 다음에 신민들의 본질을 근거로 주장의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자, 백성들의 본질은 이기적이다. 자,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사랑만을 베푸는 것은 배신당하기 딱 좋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통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본결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모든 군주가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인자하다, 즉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아까 정리했던 주제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라, 공포를 느끼게 해라 그런 필자의 최종 결론과 비교해 볼 때 이 첫 번째 문장은 왠지 모순되어 보이죠? 자,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럼 필자는 인자한 그 군주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인자한 통치 방법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 주의하세요. 인자한 군주 잘못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죠. 이상적 군주의 모습으로 이걸 일단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 자비를 베풀 때 조심해야 된다. 베풀기는 베풀 때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비를 아무 때나 베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전제 군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제 군주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아주 그 포갑적인, 그죠? 힘을 내세운 어떤 포갑적인 통치를 했던 전제 군주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예시인데요.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엄격한 잔인한 방법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질서를 회복시켰고요. 그 다음 지역을 통일시켜서 정치적 통일을 이뤘으며 자,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만약에 보르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스토이아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사분 오열, 자,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갈등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피렌체인은요, 피렌체인들은 지방의 어떤 그 분열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러므로 피렌체인은 자비로운 어떤 통치 방법을 쓴 거죠. 이 피렌체인과 누구가?
여기 나왔던 최사리의 보르자가 반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적어보세요. 자, 반대하사표를 거놓고요. 중간에 자, 대조적 사례, 대조 사례라고 적어두세요.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시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 따라서 훌륭한 군주라고 한다면, 현명한 군주라면 결속과 충성을 위해서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잔인한 평가를 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 주장의 근거는 여기 나왔던 최사리아 보르자로부터 나오고 있네요. 피렌체인과 대비해서. 자, 이상적 군주는 자비를 베푸는 군주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군주의 모습은 자비보다는 뭡니까?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자, 이상과 현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나친 자비로운 무질서를 방치합니다. 자, 근거를 대고 있네요. 지나친 자비는 무질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권에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자, 기강을 바로 잡는 군주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된다. 강한 처벌을 통해서 기강을 바로 잡는 거, 자, 이것이 바로 훨씬 더 처벌이 훨씬 더 자비롭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친 자비는 무질서라는 결과를 낳고, 처벌은 오히려 통일과 충성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어떻습니까? 자비와 처벌이라는 상반된 방법을 또 대조하고 있죠. 자, 반대하sp를 그어보겠습니다. 자비로움은 결과적으로 무질서를 낳고, 반대로 강한 처벌과 통제를 하게 되면 질서와 통일과 그리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역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자비로움은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지만,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특정 개인들만을 해치는 것에 불과하다. 자, 자비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친다. 그러나 잔인한 통치 방식은 특정 개인들만 해칠 뿐, 소수의 개인의 희생은 있지만 전체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두 문장에 묶어서 발표합시다. 군주가 명령한 처형이 특정 개인들만 해칠 뿐, 공동체 전체에, 자, 개인을 해치지만, 왼쪽 뽑아볼게요. 공동체에는 이득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정리하면 전체, 즉 대의, 가로 열고 전체라고 적어볼게요. 대의를 위해, 전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필요하다. 즉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자,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그 주장 밑에 깔려있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전제라고 하죠. 아까 선생님이 별표한 이 두 줄 문장이 깔려있는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 그 전제라고 합니다. 그 전제는 바로 공동체 전체 이득을 위해, 즉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밑에 선생님이 형광펜을 꺼놨는데요. 전자는 이 문장 부분에 형광펜 부분을 한 번 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형광펜 부분 밑으로 와보세요. 이 문장 속에 깔려있는 필자의 생각, 즉 전제는
전체 대의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즉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관점을 깔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빌리우스는 디도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네요. 지금 큰 따옴표로 지금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직접 인용이라고 하죠. 자, 필기해 두세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가혹하고 내 왕국은 신생왕국. 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생왕국이기 때문에 국경을 방어하는 게 중요했고 그 국경을 방어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통치 방법, 잔인하고 강력한 통치,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성공적이었다는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가 베르길리우스의 이런 내용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이 직접 인용을 통해서 자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잔인한 통치가 국가의 질서와 평화에서 필요하다. 자, 이것은 선한 방법이다.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군주는 참소를 믿고, 참소라고는 모함입니다. 모함.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잔인한 통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막 남발하게 되면 분노와 반발을 사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겉으로는 머리를 숙이는 척 하겠지만 속으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될 것이고 국가는 머지않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겠죠. 따라서 여러분 주의할 점, 마키아벨리는 잔인한 통치, 처벌과 형벌을 중시하는 통치를 지향하긴 하지만 막무가내식은 아닙니다. 신중한, 자, 신중한 통치, 이거를 전제라고 했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신중하되 우유부단하게 하지는 말자. 자, 신중하다는 게, 여러분, 신중하다는 게 생각을 깊게 한다는 거지, 시간을 오래 끄는 건 아니죠. 자, 우유부단은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우리가 결정장애를 우유부단이라고 하죠. 자, 결정장애의 우유부단을 범하지 말고 신중해라. 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라면 자비란 뜻이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키아벨리가 형벌과 처벌과 형벌을 중시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통치를 주장한 건 맞지만 자비와 자애를 베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 다만 자애를 베풀 때 이거를 신중하게, 적절하게, 너무 많이 베풀지 마라. 자비를 행할 때에도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경솔하지 말라. 그리고 의심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자, 여기 여러분 앞부분을 이렇게 묶어볼게요. 묶었을 때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마키아벨리는 처벌과 형벌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통치 방법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비와 자애로운 통치도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상반된 방법 중에서 좀 논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사랑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낫냐, 더 좋은가라는 건 논쟁이 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칩니다. 자,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줄 묶어볼게요. 이건 두 줄 묶었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두 줄 묶었을 때 이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통치 방법.
사랑을 느끼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느낀다.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느낀다. 알겠습니까? 함께 느낀다. 자, 그것이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렵다. 둘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된다. 자, 둘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자, 두 번째 통치, 이걸 우리가 차선책이라고 하죠. 차선적인 통치 방법으로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뭐 버립니까? 자, 사랑을 버리고 두려움만을 추구한다. 자, 두려움을 추구하되 사랑은 버린다. 이게 차선의 통치 방법으로 마키아벨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인간 일반. 메모칠게요. 인간 일반 발표합시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필자가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움, 은혜를 몰라. 변덕, 위선, 기만, 이익에 눈여도. 자, 온갖 나쁜 것들은 다 가지고 왔네요. 우리 인간이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특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인간의 본성이 아카다에서 성악설, 자, 성악설이라고 하죠. 마키아벨리는 성악설의 관점에 입각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조금 섬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 별표 빵빵빵 할게요.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당신이 좋은 걸 베풀면, 자, 받는 동안에 뭔가 선물을 주거나 굉장히 잘 대해주거나 밥 사주거나 그럴 때는 온갖 충성을 바치고 온갖 사탕발림한 말들을 뽑아내죠. 아, 너 잘생겼다, 훌륭해, 인격이 좋아, 네가 짱이야, 등등등. 그러나 당신에게 막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당신이 당신이 이미 풍족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태에서 당신이 잘해줍니다. 하는 건 잘해줍니다. 잘해줄 때 사람들한테 당신에게는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을 필요 사실 없죠. 받을 필요가 없을 때 내가 부자니까, 내가 지위가 높은데 사람들이 당신을 내 피를 흘립니다. 막 오버해서 막 나한테 도와주고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마치 자신마저 바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나한테 아부떠는 거죠. 내가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잘해주면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모든 걸 바칠 것처럼 그렇게 입에 발린 좋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원영색이라고 하죠. 자, 굉장히 중요하네. 교원영색. 교원영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빵빵빵. 빵. 발표하세요. 교원영생. 자,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자, 내가 높은 지위와 권세, 부를 갖고 있을 때는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잘해주다가, 자, 그런 것들 내가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려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아부없다.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망가지고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내가 이제 별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등 돌립니다. 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마치 자식마다 바칠 것처럼 행동하다가 내가 권력과 부를 잃자 등을 돌리는 상황, 이렇게 여러분 화살표를 그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행동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잘 나갈 때는 나한테 아부하다가 내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행동이 바뀌는 거죠. 자, 우리가
앞과 뒤가 바뀐 거 뭐라고 합니까?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겉과 속다른 거. 표리부동. 자, 여기도 한자성어 기억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들 믿지 말라는 거죠.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유지될 수 없다. 당연하죠. 자, 물질을 통해 맺어진 친구, 우정 오래 못 가죠. 정작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착한 사람한테는 대충 대하고요. 막 힘을 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깡패나 조폭한테 엄청 무섭잖아요. 그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착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푼 자한테는 함부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관계. 자,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관계에 의해서 유지된다. 감사관계. 사랑이란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사랑을 베풀어서 받을 때는 좋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을 베푼 자가 가난해지고 그들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모른 척 빠이빠이 언제 나 도와줬어? 나도 힘든데 못 도와줘. 마음속으로 미안한 마음은 갖겠지만 그냥 입 닫고 말죠. 자, 사랑이란 일종의 강제성이 없는 감사관계에 유지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이익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의 관계를 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나 두려움. 자, 사랑과 두려움 반대 역시 대조에 의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조 관계와 살펴. 항상 효과적인 처벌이란 공포, 처벌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다. 두려움의 방법은 항상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랑의 방법은 통할 때가 있지만 인간들이 자기 이익이 필요할 때는 이익이 개입되게 되면 버린다는 거죠. 사랑이란 강제성이 없고 일시적인 효과를 갖고 올 뿐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효과가 항상 있다. 자, 그렇게 사랑보다 공포의 통치를 해야 하는 논리적 이유에 대해서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락부터 내용이 좀 바뀝니다. 앞에서 사랑보다 공포와 처벌, 형벌의 통치가 왜 더 좋은 방법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락부터는요. 이제 공포와 처벌의 통치를 하되 주의할 점을 공포 통치 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위해? 자, 무조건 공포 통치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 주의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두렵게 느끼게 만들 때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미움과 분노의 대상을 받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귈 때 혹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나 감정을 상하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건 나중에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더 나빠질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이는 군주가 신민은 백성입니다. 신하와 백성, 재산가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성취할 수 있다. 자, 공포 통치할 때 재산을 뺏지 말라. 당연하죠. 자, 여인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요새 우리가 이제 성착취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춘향전, EX 춘향전을 봅시다. 여러분 춘향전에서 보시면 변사또가 춘향이를 이뻐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사또가 춘향이를 수청들으려고 성착취하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은 분노를 사게 하고 즉 공포의 통치도 통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자, 분노를 사지 말라, 재산을 뺏지 말라, 여인들을 성착취하지 말라. 자, 이런 전제 조건을 마키아벨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할 때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한다. 여러분들 처형과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통치를 주장하는 마키아벨리도 처형을 무조건 인정한 게 아니고요. 처형 메모치세요. 무조건이 아니고 어떤 조건 하에서만 이것을 인정합니까?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 명분과 이유가 있을 때만으로 국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처형도 어떻습니까?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처형과 형벌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산에 손을 대지 말라. 아까 앞에 나온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지만 재산의 상실은 점점 잊지 못한다. 친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장은 슬프겠지만 얼마 지나서 곧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한테 돈 빌려간 거 안 받거나 내 돈을 누가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죠. 이 뒷부분은 일단 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는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자, 군대를 통솔할 경우는 잔인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이런 평판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군대를 통솔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군대 통솔 시에는 잔인하다는 평가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군대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대의 단계를 유지하거나 군사 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군대는 특수한 집단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 잔인한 통치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명한 카르타고, 지중해 나라에 있던 카르타고라는 도시의 장군이었던 한니발의 사례를 들고 있네요. 여러분, 한니발은요, 당시에 로마와 그 전쟁, 그리스 전쟁을 벌여서 로마 전쟁, 이탈리아 전쟁을 벌여서 로마가 격파한 그 전설적인 어떤 장군이죠. 그 한니발의 활약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수많은 종족, 다양한 인종, 아프리카 인종, 유럽 인종, 아시아 인종,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딴 나라, other country, 다른 나라까지 원정과 싸웠지만 상황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훌륭한 통솔을 했다는 거죠.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런 훌륭한 군대 통솔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잔인함을 그 통치 방법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잔인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한니발의 군대 통솔의 성공의 비결은 잔인한 통치,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통치에 있었다. 리더십에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별 없는 저술가들, 여기에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네모칠게요. 분별 없는, 생각이 얕은 그런 저술가들은 이러한 한니발의 성공에 대해서 성공적인 행동, 다시 말하면 결과입니다. 결과는 예찬하면서도 그의 성공의 이유,
성공의 이유는 뭡니까? 잔인한 통치죠. 잔인한 통솔 방법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의 필자 마키아벨리는 한니발의 성공 이유를 역시 예찬하고 있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한니발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 분별 없는 저술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들은 한니발의 통솔 방법, 즉 잔인한 통솔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란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됩니다. 이런 스키피오는 고대 로마에 여기 나옵니다. 고대 로마의 장군이자 정치가였는데요. 자, 한니발을 격파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도 아주 훌륭한 장군인 거죠. 자, 그 다음 주 볼게요. 스키피오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스키피오가 훌륭한 인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중에 성공했지만 그 성공하기 전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투의 얘기를 지금 깔고 있네요. 자, 이렇게 훌륭한 그 장군으로 평가받는 스키피오가 왜 그 전에는 자기가 통솔한 군대에서 반란이라는 충격적인 어떤 상태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웠다. 지나친 자비가 그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유를 허용했다. 자, 이것이 스키피오가 비난받는 사실을 숨겨진 근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이로 인해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바로 스키피오인데 그런 훌륭한 전공과 전과를 거두기 이전에 그가 에스파냐를 통치할 때에는 너무 지나친 자비로운 통치 방법, 통솔 방법을 통해서 군대를 위험에 빠뜨렸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로원에서 막시무스라고 하는 원로에게 탄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막시무스가 스키피오를 비판했다는 거죠.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습니까? 자, 지나친 자비를 베푼 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린 군대의 규율이 망가져버린 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적이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스키피오는 또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장관이,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이제 로마의 총독으로서 지금의 에스파냐, 스페인 지방을 지배하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감독 장군인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지방장관을 대할 때 그 지방장관이 그 지방을 약탈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자,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 당연히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성이 있죠. 그걸 들어주지 않았고요. 또한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장관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통치 사례를 제기하고 있네요. 자, 스키피오가 부하 장관을 잘못한 일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 에스파냐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만든, 여러분 원성을 사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요. 국가를 불신하면서 통치에 어떤 규율이 서지 않죠. 그럼 국가의 커다란 위기를 자초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킨 지방장관을 스키피오가 처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잘못,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한 것, 그 다음에 잘못을 저지른 지방장관을 처벌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스키피오는 이 두 가지 잘못을 범했는데 이 잘못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과도한 자비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잘못의 바탕에는 스키피오가 과도한 자비를 베풀었던 거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고자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자, 실제로 원로원에서 처벌보다는 그죠? 자유로운 통치를 하는 것이다. 바로 자유로운 통치를 한 바로 인물이 바로 스키피오라는 얘기를 드러내고 있네요.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 자, 언론에서 탄핵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임, 제멋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성격, 즉 자비로운 성격으로 인해서 스키피오는 나중에 로마를 한니발과 전투에서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 즉 그의 명성과 영광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해한 성품, 이때 유해한 성품 뭡니까? 바로 지나친 자비와 자애이죠. 자비와 자애가 적절히 억제됨으로써 그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키피오는 자유로운 통치가 실패한 사례로서 누구와, 그럼 여기를 쭉 올라보세요. 자, 지금 스키피오를 누구와 대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니발과 대조하고 있네요. 여러분, 한니발은 마지막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실패해서 전쟁에 패하고 자살합니다. 결과는 실패했지만 그의 그 엄격한 군대 통솔 방법이 마키아벨리가 볼 때는 옳은, 한니발은 플러스 인물이고요. 반대로 마지막에 스키피오가 한니발과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탈리아를 한니발, 카르타고의 침입으로부터 구했던 위대한 명성에 걸맞는 장수 스키피오는 반대로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마이너스 인물입니다. 왜? 지나친 자비를 베풀어서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반란에 빠뜨리고 또 지방장관을 처벌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평가를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 통치 방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결론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자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은요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누가 합니까? 자, 군주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두려움은 군주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이때 타인의 선택 내모치세요. 이게 뭡니까? 사랑을 가리키죠. 자신의 선택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더 은혜와 옳다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명확하게 마지막 주장 문장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타인의 선택, 사랑에 기반한 통치 방법. 여러분, 사랑은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사랑은요 백성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군주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군주는 자신의 선택, 두려움에 입각한 통치 방법의 선택을 통해서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고 결과 공동체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하자. 자, 여러분, 이 주장의 바탕에 깔려있는 전제, 여기 이 주장의 바탕에 깔린 생각은 뭡니까? 전제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공동체의 효과적인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다수를 위해서, 다수 위에 소수의 공포심과 두려움은 피하면 안 된다. 소수 희생은 정당하다, 불가피하다. 자, 이런 관점을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다 읽어봤습니다. 자, 이런 통치 방법의 논리적 근거를 잘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런 방법이 전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과연 그러한지는 이따가 살펴볼 우리 조선의 유명한 실학자이자 우리 조선시대 후기의 우리 국가적 조선의 어떤 시대적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정여경 선생의 목민심서를 다 읽어본 다음에 한번 최종 결론을 내려봅시다. 과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둘 중에 어떤 쪽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자, 다음 글 정여경의 목민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민심서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목자가요, 양칠 목자입니다. 우리가 목동 무슨 목자라고 부를 때 양칠 목자인데요. 여러분 양칠 목자의 양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동이 양을 보살필 때 보면 좋은 풀을 뜯게 해주고 또 여우나 늑대 어떤 포식자로부터 여우를 그 양들을 지켜주면서 그들이 잘 먹고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을 양을 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목민에서 우리는 이 제목에서 백성들을 양을 친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보살펴준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에서 벌써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군주가 가혹한 잔인한 처벌과 형벌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한다는 그런 통치의 반복과 아주 상반된 시각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백성을 보호한다, 보살핀다, 백성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통치의 원리가 제목부터 확실히 대비되어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형벌은 백성을 바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다.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요, 형벌이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도 인정하겠다는 점입니다. 형벌을 인정을 해요. 형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다. 쓰긴 쓸 때 마지막으로 씁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수령이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 엄정하게 임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죠? 수령이 자신을 먼저 단속한다. 자신을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는 뜻이죠.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법을 엄정하게 하면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형벌을 쓰지 않아도 좋다. 그렇다면 형벌을 쓰지 말자. 않아도 좋을 것이다. 쓰긴 쓸 때 가급적 쓰지 말자는 거죠. 자, 앞에 형벌을 가급적 쓰지 말자고 하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논설문인데 논설문 첫 단락에서 주장이 먼저 나오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 써두세요. 주장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장의 근거, 예증이 뒤에 나오는, 이걸 두 갈씩 주장이 앞에 나오는 걸 주장이 앞에 머리 부분에 있다 해서 두 갈씩 구성이라고 하죠.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형벌은 가급적 쓰지 말고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근거가 나오게 되겠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국가를 통치하는 것과 무엇을요? 가정을 다스리는 것에 빗대었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바로 뭡니까? 비유라고 하시죠. 비유. 자, 우리가 비문학적인 논지전개 방식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유추라고 하죠. 유추. 공통점의
자, 공통점과 유사성의 근거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거, 유추이고요. 자, 일종의 또 예시 사례를 든 거라고 볼 수 있죠. 비유 예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개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한 고을에 있어서랴. 자, 국가를 다스리는 일과 가정을 다스리는 일, 또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같은 국가, 고을, 가정이 통치하는 원리는 똑같다. 다스리는 원리는 똑같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 가정 다스리는 것을 살펴보지 않겠는가? 가정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국가 다스림의 원리를 끄집어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 자, 예시가 나오네요. 가장이 날마다 꾸짖고 성내어 자제를 맺으려고 종아리슛. 이때 가장은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한 고을의 관리, 목민관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날마다 꾸짖고 성내어 자제를 맺으란다. 꾸짖고 성내어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형벌에 기초한, 처벌에 기초한 가혹한 통치 방법이죠. 자,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형벌 중심, 처벌 중심의 형벌과 처벌 우선의 어떤 통치 방식과도 같은 거죠. 이거는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관점과 똑같은 거죠. 노비를 묶어놓고 두드립니다. 돈 1전을 훔치고 국한 그릇을 엎질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사소한 잘못이죠. 자, 돈 1전 조그만 사소한 돈입니다. 그리고 국한 그릇,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방치로 어깨를 치고 다듬이 방망이로 볼기를 칩니다. 자, 이게 뭡니까? 형벌이죠. 형벌 우선. 네, 어떤 통치 방식을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벌을 우선적으로 적용했을 때 집안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러나 눈속임은 더욱더 심해지고 속임은 더욱 심하고 도둑질이 더 늘어갑니다. 자, 이거는 억압적 형벌 중심의 통치가 이건 부작용이죠. 부작용. 형벌과 억압적인 통치가 가져오는 부작용. 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모여 비방하며 오직 잡힐까 겁내어 상하가 서로 농간질하며 가장을 속입니다. 자, 가장을 속이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불쌍하게도 이 가장은 그만 외톨이가 되고 가도가 무엇입니까? 집안의 법도, 통치 질서죠. 통치 질서, 국가의 도덕적 질서가 또한 어그러져서 크게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러 마침내 법도 있는 집안의 꼴을 이루지 못하고 한다. 자, 오히려 부작용이 온다는 역설적 결과네요. 형벌의 목적이 국가의 어떤 그 질서와 평화를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역설적인 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다음 단락. 그런데 세모치고요. 여기에 다른 한 가장이 있다. 다른 가장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앞뒤 맥락을 볼 때 앞에 형벌 중심의 억압적 통치하는 그런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잔인한 통치 방법의 가장과 다른 방식 가장이니까 앞뒤가 지금 대조적 사례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어떤 가장이냐면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요, 세수를 마치고 의관을 정제한 다음에 옷차림을 딱 갖춰 입은 다음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속옷 차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좀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뭔가 아침이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주죠. 근데 그 집안의 어른이 먼저 일어나서 딱 세수하고 딱 옷을 딱 갖춰 입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한다면 뭔가 정리된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정체, 의관을 정제한다. 옷차림을 딱 차려 입습니다. 그 다음 엄숙하게 앉아서요. 아침 문안을 받고 그날의 할 일을 다 분담시켜. 자, 일을 분담은, 자, 분담을 시켜 처리하게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역할 분담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중요하네요.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순순히 잘 가르쳐. 잘 가르쳐.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어떻게 했죠?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 같은 경우는요, 못하는 일을 처벌했죠. 아까, 자, 조금만 잘못해서 처벌을 하고 그 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합니까? 자, 다른 가장은 반대 방식으로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합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고요. 자, 수치가 될 만한 일을 할 경우에는 드러내지 않고 숨깁니다. 숨겨서 드러내지 않다가 한가해 있을 때, 자, 하나씩 불러서 차근차근 경고합니다. 자, 잘못을 덮지는 않고요. 주의합니다. 잘못을 처벌하기보다 깨닫게 도와줍니다. 자, 앞달락의 처벌의 방식과는 상반된 방식을 보여주고 있네요. 처벌하기보다 깨닫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처벌을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도와주고 스스로 알도록 깨우치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이 부지런함으로 솔선수범하니, 자, 솔선수범 먼저 앞장서서 집안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검소함, 부지런함과 검소함으로 솔선수범합니다. 가장의 공손, 자, 부지런한 검소함, 공손함, 공손, 자, 예의를 갖추는 거죠. 먼저 예의를 갖추고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자, 이런 청렴함으로,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먼저 앞장서서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표준이 이미 발언이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연한 거죠. 자, 좋은 그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자, 이건 벌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 처벌하기보다 차근차근 깨닫게 도와준다. 자, 이거는 인의에 의한 통치. 처벌과 형벌이 아니라 인의에 의한 인자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통치하는 거죠. 자, 인의란 말을 좀 잘 기억해 둡시다. 인자하고 의로운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깨우치는 거, 교화시킨다는 거죠. 혼내서 겁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걸 우리가 교화에 의한 통치라고 합니다. 교화. 자, 여러분들이 이 단락에서 인의와 교화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자녀들이 모두 예쁘면서도 스스로 삼가고 노복들은 순박하고 선량하게 그지없다. 자녀와 노복들 모두 주인이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자, 스스로 삼가고 예의를 갖추고 선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도둑질을 역시 알지 못합니다. 자, 그만큼 풍속과 문화가 굉장히
질서가 잡히는 거죠. 풍속과 문화가 질서 잡히는,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1년이 지나도록 마당에 매질하는 소리가 없고 화목한 분위기가 문에 가득하여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마치 봄바람이 스친다. 일종의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논설문이지만 비유적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마치 봄바람에서. 자, 검과 빛과 서책이 맑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하초나 가축들이 모두 살지고 윤택해 보이니 묻지 않더라도 법도 있는 군자의 집이 바로 여기 있다. 법도 있는 군자의 집, 질서가 잡힌 어떤 나라, 국가가 여기에 있음을 알 것이다. 자, 그런 인의와 교화에 의한 통치, 사랑에 바탕한 통치, 자, 이것들이 가지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어떤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로 미루어 볼 때, 여러분, 미루어 본다는 게 뭡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죠. 유추해 볼 때, 비유해 볼 때, 유추해 볼 때, 말소리와 얼굴빛은 백성을 교환해. 이런 말소리, 말과 얼굴빛을, 여러분, 말만 번들어한 거, 말소리는요, 말만 앞세우는 겁니다. 저것이 중요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걸, 자, 얼굴빛이, 자, 표정만 좋게 하는, 자, 말만 앞세우고 표정만 좋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방식은요, 겉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백성을 교화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못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의 방법입니다. 마이너스의 통치 방법. 한마디로 레벨이 좀 낮은 거죠. 학교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엄청 사랑해요.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생의 어려움을 정말 도와줘야 되죠. 표정만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지만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겉만 번지르한 말소리와 표정만 좋게 꾸미는 얼굴빛은, 자, 좋은 리더의 미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는, 전효변 선생은 이걸 가리켜서 말단의 방법, 말단. 그럼 말단이라고 하는 건 제일 낮은 수준, 가장 낮은, 말단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수준, 레벨이 낮은 거죠. 낮은 수준의 통치 방법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얼굴빛을 꾸미는 방식은 어떤 군주의 또 리더의 통치 방법으로서는 말단에 속한다. 맨 끄트머리다. 한마디로 좀 낮은 수준이다. 수준 낮은 방법이다. 자, 그런 얘기죠. 자, 형벌도 역시 말단이다. 형벌이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형벌과 말소리와 말과 표정만 앞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역시 정윤돈 선생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수령 자신이 바르면 백성도 바르지 않을 수 없고 수령이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비록 형벌을 내리더라도 바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자, 먼저 모범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령이 먼저. 천지가 생긴 이래로 이 이치는 항상 변함이 없었으니 어찌 잡설로서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잡설이 다른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필요가 없다. 자, 그런 얘기를 자, 설리법으로 강조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글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선이 말하였다. 여러분, 정선은요, 우리나라 화가 겸재정선, 이 김홍도와 쌍벽이 이루었던 겸재정선, 금강산 전도를 그린 그분이 아니고요. 왼쪽 보세요. 정선은 명나라 관료로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서를 찍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선은 중국의 명나라, 중국 명나라의 학자네요. 따라서
우리나라 인물이 아닙니다. 말하기를, 자, 한 말을 지금 큰 따옴표로 뭐 했습니까? 인용했네요, 인용. 직접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인용했습니까? 가시에 손이 찔리고 가시 넝쿨에 발이 상하여도 온몸이 아픈데 형장의 독, 여러분 형장이라고 한 건요, 곤장 치는 그 메이저고요. 곤장 치는 그런 그 몽둥이. 여러분 이 곤장을요, 열 대만 맞아도 굉장히 아프다고, 살이 터진다고 합니다. 커다란 이런 그 사람 키만한 그런 길이에 엄청 두텁고 넓은 매를요, 사람을 엎드려 놓고 그 엉덩이에 물을 쫙 뿌린 다음에 그 엉덩이와 이 허벅지 부분을 내리치는 거예요. 풀스윙합니다. 풀스윙. 그러면요, 이 살점이 그 맞은 이 살점이 여기 맞아가지고 이 살이 들뜨고 살이 터집니다. 그러면 멍들고 피가 나겠죠. 그래서 고름이 나고요. 옛날에는 항생제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곤장을 10대, 한 20대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 30대 맞으면 걸어 나가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등이 엎여서 겨우겨우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대만 맞게 되면 독이, 그 형장의 독, 그 독이 이 피부를 찢고 그 독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요, 대부분 병신이 되거나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형장의 독, 곤장실 때 그 몽둥이로 생긴 독이 얼마나 더 독한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도 자기 감정에 휩쓸려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그 형장 몽둥이를 치는 것은 정말 극한적인 경우, 정말 극형을 쳐야 되는 그런 나쁜 범죄자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법이 앞에 있고 함정이 뒤에 있으면 소리를 질러 구원을 요청하는 법이다. 여러분들, 자, 호랑이가 앞에 있고 함정이 뒤에 있다. 자,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을 길 가다가 호랑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Help me!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도와달라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범이 앞에 있고 그럼 도망쳐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낭떠러지야. 자, 함정이 있어. 앞뒤로 갈 수 없죠.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진퇴유곡이라고. 진퇴유곡. 그죠? 진퇴유곡.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소리를 질러 구원을 청할 수밖에 없죠. 옥리의 농간으로 생긴 고통이 이와 무엇이다? 옥리의 농간. 옥리는 쉽게 말하면 경찰, 검찰 정도가 되겠네요. 요즘 같으면. 요즘 시대에 검찰 개혁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들이 자기 권리, 그 아주 강한 권력과 고난을 이용해서 힘없는 어떤 이 서민들을 협박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식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 농간으로 생긴 고통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 이 고통은 바로 앞에 나왔던 범이 앞에 있고 함정의 뒤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무고한 백성, 무고한 죄가 없는 백성들이 형벌을 받으면 안 된다. 자, 이 얘기는 형벌을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중국의 명나라 학자 정선의 어떤 말을 인용해서 필자 정약용 선생은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군주론에 비해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학습활동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자, 여러분들 학습활동 1번은요, 너무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 다시 한번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습서에서 1번의 군주론과 목민심서의 내용의 차이를요, 이 차이를 꼭 한번 정리해서 놓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2번을 꼭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여러분들 별표 하시고요. 이건 문제 100%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용어들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한번 비교해 정리해 보자고 했네요. 군주론의 군주는 너무 쉽네요. 목민심서의 수령을 가리키겠습니다. 신민은 백성이고요. 처벌은 형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네요. 자, 기강, 군주론의 기강은 가도와 법도란 말로 표현되고 있고요. 사랑은 공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군주론에서는요, 군주가 두려움을 이용해서 통치한다고 그랬죠? 자, 이게 목매심서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이용한 방법, 좋은 방법 아니죠? 자, 이것을 말소리, 얼굴빛 굉장히 중요히 헷갈리네요. 이건 발표하세요. 이것이 바로 말단의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정영돈 선생님이 보기에 말소리, 말만 앞세우거나 표정으로만 좋게 말하는 방식은 수령이 백성을 대할 때 좋은 방법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과 같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자, 목민심서에서 나라 고을의 어떤 이 통치 방법을 집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비유한 내용들의 비유적 의미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형벌로 통치하는 것을 집안을 다스릴 때 집주인이 가장이 화를 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바른 태도는 엄숙단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교화한다, 훈계, 형벌로 매를 드는 게 아니라 이런 훈계라고 하는 건 일단 말로 하는 겁니다. 훈계는 말로 깨우치는 거거든요. 말로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 바꾸면 교화가 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백성이 바르게 된다. 노복. 그럼 원래 노복의 원래 의미는 노비, 하인을 가리키는데요. 자, 남자 종과 여자 종을 가리킵니다. 노비, 하인, 순박하고 선량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동일한 의미에 대해서 잘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자, 목민심서에서 수령의 덕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자, 너무 쉬운 내용인데요. 문장 확인해 볼게요. 모범을 보여라. 그리고 함부로 형벌을 가하지 말라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표 주세요. 자, 3번. 자, 두 구리 관점을 비교해 보자. 여러분, 군주론과 목민심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주장의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바탕에 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자, 군주론의 필자 마키아벨리는 백성의 본성이 이기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이기적. 반면에 목민심서에서는요, 백성은 무지한 아이와 같다. 무지한 아이. 그러니까 무지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지 일부러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네. 무지한 아이, 그러니까 가르쳐서 배우면 된다는 뜻이죠. 반면에 군주론 같은 경우는 본성이 이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혼내고 법으로 통제할 때에만 그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논리가 전개된다는 점. 그거 제가 차이가 되겠네요. 자, 이걸 주의해 두시고요. 따라서 목민심서에서 필자는 백성이 무지한 아이가 같기 때문에 먼저 모범을 보이면 아이가 부모를 따르듯이 모범을 따라서 행동을 본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고요. 반면에 군주론은 백성이 본성이 이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자,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그래서 형벌과 처벌로 겁줘야 한다. 라는 이런 잔인한 통치 방법을 주장으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관용이라는 저술가가 작가가 쓴 서번트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글은 논설문은 아니고 실용문,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계발서 일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설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섬김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지도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섬김을 통해 리더가 집단 그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고 그 집단과 조직이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명령만 하거나 내지는 형벌만 가하거나 또 사랑만을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구성원들을 섬겨준다.
자,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구성원의 요구와 어려움을 그 요구와 어려움을 귀를 기울여서 해결해 준다. 자,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요구를 직접 나서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 뭐라고 할까요? 보살핀다고 해야 될까요? 부모처럼. 자, 부모처럼 보살핀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섬김의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예를 들기 위해서 하이리마네스의 동방으로 여행이라는 소설의 일부분을 뭐합니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직접 인용하기도 써 있네요. 자, 내용 보면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 순례자 집단 안에 레오라는 인물이 있으니 그 레오가 하인이었어요. 하인이기 때문에 레오가 여행길에서 하찮은 도맡아 하고요. 영을 위로하기도 하고, 자,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죠. 그 다음에 말로 위로해 주죠. 귀로 들어주죠. 그 다음에 격려까지 줍니다. 자, 이런 일들 다 해주는 거죠.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레오가 항상 그 하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그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레오가 사라지자 그 순간부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혼란에. 여행은 엉망이 되었고요. 그리고 순례자들은 자, 혼란에 빠지면서 헤매게 되는 거죠. 자, 그 후에 한 순례자가 몇 년 동안 헤맨 끝에 마침내 레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레오가 알고 보니까 그 교단, 순례자가 속한 교단, 그 종교 집단 교단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자, 이런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교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리더였던 그 레오는 사실상 하인으로 먼저 나타난 거죠. 섬김의 자세를 먼저 수선수범해 준 겁니다. 먼저 섬김의 위치에서 하인의 입장에서 그 구성원들을 보살펴 준 거죠. 자, 그런 자세를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사실을 이 글의 필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 그러니까 CEO죠, CEO들은 먼저 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고, 문제에서는요, 2번만 보면 되겠습니다. 2번에 발표합시다.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목민심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네요. 자, 목민심서와의 공통점은 뭘까요? 집단 구성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점. 자, 사랑으로 대한다는 점이 바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은요, 자, 목민심서 같은 경우는, 먼저 모범이 되는 행동을 취하면 구성원이 따라서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 글의 필자, 자, 목민심서는 모범을, 그리고 이 글의 필자는 어떤 낮은 자세로 섬긴다. 모범을 보인다. 그 다음에 섬긴다. 자, 모범과 섬김의 차이가 그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이번 시험 범위 가운데, 마지막 제일 긴 내용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정리 잘 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시험 잘 보세요. 안녕.